1346년 최초로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육두구라는 향료를 뿌리게 되면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육두구를 찾아다녔습니다. 바로 이 육두구, 흑사병의 공포와 육두구에 대한 미신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포도주를 발효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균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인간의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탄저균, 그리고 결핵균, 그리고 끝으로 콜레라균까지 잇따라서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 발견을 통해서 이 곰팡이가 세균을 물리치는 어떠한 특수한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었죠. 현대 제약 기업의 탄생을 이끌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최초의 화학 합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의입니다. 메디슨. 갈레노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로마에서는 사람 몸에다 칼을 대면 안 됐어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갈레노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인간을 해부한 게 아니라 해부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베살리우스가 만들어낸 이 인체 구조라는 책이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의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 일생 동안 볼로나 대학의 의사와 협업을 통해서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고 1800점 이상의 인체 해부도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변이라고 부르지만 변이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특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가 힘든 이유는 통계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의입니다. 메디슨. 여러분, 의학하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바로 이 인물이죠. 네.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현대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히포크라테스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의학을 정립했는가? 네.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체액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체액설은 인간이 4개의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 이 4개의 액체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4개의 액체 간의 균형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4개의 액체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가 만들어낸 것을 정립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이론을 의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체액설은 2000년 동안 인류 의학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AD 129년에 태어난 갈레노스라는 인물이 로마의 갈레노스라는 인물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액설에다가 해부학적인 지식을 결합을 해서 고대 의학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갈레누스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히포크라테스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로 갈레누스가 되는데요. 여기서 갈레누스가 고대 의학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해부학 분야죠. 왜냐하면은 당시 갈레누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로마에서는 사람 몸에다 칼을 대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부학 지식을 얻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갈레누스는 해부학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했죠. 과연 어떻게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네, 갈레누스는 이 검투사장에서 주치의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은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절단되거나 아니면 찔린 그러한 상태를 보고서 인체가 어떤 구조인지를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시체를 놓고 완벽하게 해부할 수 없었지만 부분적인 지식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갈레누스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해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은 돼지를 해부하는 모습인데요. 돼지나 원숭이들을 해부해서 그 해부학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장기들의 기능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가축을 통해서 인간의 내부 해부학적 구조를 유추했다. 그렇게 함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대 의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서기 325년에 로마 카톨릭이 국교화가 됩니다. 즉 이때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관점에서는 인간은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인간의 칼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갈레누스의 의학은 유럽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들은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슬람 의학이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미 현대적 의미의 병원이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이븐 시나입니다. 이븐 시나는 갈레누스가 만들어낸 고대 의학적 지식을 다 흡수하고 자신이 이슬람에서 만들어낸 의학 지식을 총 합해서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책이 이슬람어로 만들어진 이 책이 이제 중세 시대의 의학의 거의 바이블이 됩니다. 예. 이슬람으로 만들어진 이 내용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갈레누스가 이룩해낸 의학적 업적이 그대로 이슬람 의학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의학의 암흑 시대인 그런 상황이 흑사병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되죠.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의학적인 혁명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되죠. 또 하나는 카톨릭의 권위가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흑사병에 걸리니까 일반인만 죽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도 똑같이 죽어요. 걸리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다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의학적 지식들이 다시 싹을 트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서 갈레노스가 꽃을 피우게 되고, 갈레노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은 다시 이슬람으로 건너가서 이븐 시나가 집대성하게 되죠. 그리고 흑사병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의학의 부흥을 이끌어낸 인물은 바로 베살리우스입니다. 자,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라는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가 남긴 이 책 안에는 인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놀라울 만큼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르네상스, 의학적인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베살리우스는 굉장히 큰 그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갈레누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인간을 해부한 게 아니라 가축을 해부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깨닫게 돼서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살리우스는 어쩔 수 없이 갈레누스가 세워놓은 그런 아성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베살리우스가 만들어낸 이 인체 구조라는 책이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의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빈치가 만들었던 인체의 그림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빈치는 베살리우스보다 오히려 더 앞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베살리우스는 다빈치가 죽기 5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살리우스가 그렸던 그림들이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인체 해부, 의학적인 목적이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비례를 다루기 위한 유명한 그림이고요. 이거 말고 다빈치는 무려 1800점의 인체 해부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사람 일생 동안 볼로나 대학의 의사와 협업을 통해서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고 1800점 이상의 인체 해부도를 그리게 되는데, 원래는 그 의사와 인체 해부도라는 책을 낼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트너였던 의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렸던 많은 그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200년 후에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만 체크한다면 베살리우스는 다빈치의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책을 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베살리우스가 다빈치의 그림을 참조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빈치가 비록 그 인체 해부도 책을 내지는 못했지만 다빈치가 아주 집요하게 많은 인체 해부도를 그렸다는 사실은 당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베살리우스가 다빈치의 그림의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책을 완성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혼자서 하기에는 그가 그렸던 인체 그 해부도는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문제이고, 어쨌든 베살리우스는 르네상스 의학을 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해부학 교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문예 부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이 부응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르네상스는 단순히 예술적인 부분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저는 르네상스의 커다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본주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신으로부터, 이전까지는 신으로부터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고 이런 생각이 굳어져 있던 시대가 이제 시대가 떠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인체를 해부하고 인체를 탐구하는 일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그 바셀리우스가 근무했던 파두아 대학입니다. 이곳은 이거 극장이에요, 극장. 해부학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시체를 놓고 교수가 해부를 하면은 삥 둘러 있죠. 저 관객석입니다. 저 관객석에서 사람들이 해부하는 광경을 구경했어요. 극장입니다. 해부학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두아 대학과 볼로나 대학이 당시에 의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세대가 지나서 이 파두아 대학의 새로운 학과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가니입니다. 모르가니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두아 대학에서 그 학과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귀족들과 교류를 하고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적인 그러한 그 의학적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집단성한 책을 내놓게 됩니다. 1761년에 질병의 장소와 원인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라는 긴 이름의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혁명적 아이디어는 모든 병은 장기에서 발생한다. 지금 보면은 이 한 문장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문장, 이 하나의 주제는 2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의학계를 지배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사액체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모르가니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베살리우스가 갈레노스의 이론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굉장히 많은 고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10년 전, 여기 보시면 1771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죽기 10년 전에 집대성한 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이후부터 의학은 전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사액체설은 이때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인간의 의학을 지배했던 거예요. 자, 모르가니가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되면서 이제 의학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제베르 비샤라는 의사는 모르가니의 이론을 확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는 모든 병은 조직에서 발생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제베르 비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현미경의 발견이 있었죠. 1675년에 네덜란드에서 현미경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직 구조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관측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병은 조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독일의 루돌프 피로라는 의사가 모든 병은 세포에서 발생한다는 세포학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피로호는 모든 병의 원인과 모든 병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피로호는 병리학의 아버지입니다.
현대의학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병들을 집대성했어요. 네. 자, 그래서 피로가 정리한 이 임상의학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갑니다. 그죠? 병원으로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죠.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특정한 병명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토대로 해서 처방전을 내리죠. 그리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이제 병에서 낫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임상의학의 구조입니다. 즉 진단과 처방이란 두 단계를 거치게 되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피로가 한 업적은 이 병들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따지면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대 임상의학의 체계는 이 피로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대1이죠. 네,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발병이죠.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흑사병 말고도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콜레라입니다. 런던에서 콜레라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2의 흑사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노력한 인물이 바로 존 스노우라는 인물입니다. 이 존 스노우는 집단 발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통계적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에 저기 런던의 당시 지도인데 그때 발병자들의 시간과 위치를 다 기록을 했어요. 저 지도를 통해서 저 통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존 스노우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콜레라 발병한 환자 주변에는 항상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은 냄새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러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러한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주장한 냄새가 아닌 물로 병이 전염된다는 그러한 학설이 혁명적인 이유는 이전까지 흑사병은 냄새로 전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존 스노우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냄새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업적이 됩니다. 하지만 존 스노우는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찾았지만 물 속에 무엇 때문에 병이 전염이 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병은 세균 때문에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밝혀낸 인물은 프랑스에 있었죠. 동시대에 파스테르가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당시 포도주가 일반적인 효모를 통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포도주 맛이 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파스테르는 정상적으로 포도주를 발효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균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파스테르는 최초로 세균의 존재를 밝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밝힌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저온 살균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적용하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연구결과. 파스테르는 포도주 발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저온 살균법을 개발해서 세균을 효과적으로 처치하는 방법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독일의 코흐가 그 세균이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서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간의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탄저균, 그리고 결핵균, 그리고 끝으로 콜레라균까지 잇따라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의 파스테르와 독일의 코흐는 그가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파스테르의 업적을 계승해서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균들을 차례대로 찾아내게 되죠. 결국 1884년에는 런던의 콜레라 아웃브레이크를 했던 그 균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그 시기에 종두법을 개발하죠. 그래서 인간의 면역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집단 발병을 막는 그러한 방법을 창안하게 됩니다. 1798년에 천연두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약하게 소의 병원균을 몸에다가 주입해서 면역력을 키우게 되면은 인간의 그 천연두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면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사실 에드워드 제너가 이 면역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사람들은 면역을 기르게 되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제너는 그것을 더 체계화시키고 백신이라는 치료 기법을 창안했다고, 그런 업적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스테르가 이룩한 세균학 그리고 제너가 이룩한 면역학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현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균학과 면역학을 결합해서 완성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우리도 잘 아는 메치니코프입니다. 메치니코프는 당시에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는 백혈구의 역할을 규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균이 외부에서 침투했을 때 그 인간이 그 세균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백혈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의 그 의학적 방법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의학적 수단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한 피로가 만들었던 진단과 처방이라는 임상의학, 그리고 또 하나는 에드워드 제너가 시작한 백신을 통한 예방의학, 두 개의 큰 축이 이제 현대의학을 구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가 이뤄낸 업적이 바로 뭐였다고 그랬죠? 세균이죠. 병의 원인은 세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세균이 모든 병의 원인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파스테르가 만들어낸 이론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피로가 만들어낸 그 병리학이라는 기본적인 틀과도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병의 원인은 세균이다.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병이고,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란 이 명제가 100% 옳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그런 것이 관측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인류의 다음 숙제였습니다.
자, 세균이 아닌 또 다른 병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러한 단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파스테르가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자, 파스테르가 한참 이제 연구를 할 때 조수가 있었어요. 그 조수가 이제 챔버랜드였죠. 챔버랜드는 그 파스테르의 실험을 위해서 기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체인버랜드 필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체인버랜드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세균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필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균이 어떤 병을 일으킨다는 걸 확인하려면 세균이 있는 쪽과 세균이 없는 것 두 개를 비교하겠죠. 그죠? 네. 시료가 있으면 똑같은 상태의 시료 두 개에다가 하나는 세균이 있는 놈을 세균을 집어넣고 또 하나 쪽에는 세균이 없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세균이 있는 쪽에 어떤 병을 일으키겠죠.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세균이 특정한 병을 일으킨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세균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챔버랜드 필터였어요. 그래서 훗날 많은 그 생물학자들이 이 챔버랜드 필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이바노프스키라는 그 생물학자가 이 담배 잎에서 발생하는 병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담배 잎에서 발생한 하얗게 되는 이런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 상식적으로는 이 병은 역시 어떠한 세균이 일으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챔버랜드 필터를 이용해서 세균이 없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균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세균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태에 놓고 비교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깨끗하게 세균을 필터링한 깨끗한 상태에 두었던 그 담뱃잎에서도 똑같이 병이 발생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그 전까지는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이라고 했는데 세균을 다 필터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바노프스키가 내린 결론은 세균보다 훨씬 작은 병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네덜란드의 베이제네닉스라는 생물학자가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균은 아닌데 세균보다 더 작아, 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우리가 그걸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베이제네닉스는 이 어떤 것,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아닌 그 작은, 세균보다 작은 어떤 것을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있는 건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고 다녀. 이건 알아. 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있는 건 있긴 해. 이거는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흘러서 메르디스 스탠리 박사는 당시 럭펠러 인스티튜트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바이러스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인류 최초로 바이러스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 사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각도로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바이러스라는 실체를 보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메르디스는 이 연구를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RN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죠. 병의 원인이 세균과 바이러스 두 개가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병의 원인을 알고 그걸 통해서 진단과 처방하는 임상의학이 한 축이 발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원인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면역을 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서 주입을 함으로써 공공의료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193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미국의 시골의 동네에 이름 모를 병이 생기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닭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학자들이 이 노스다코타에서 발생한 이 이름 모른 질병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역시 그 챔버랜드 필터였죠. 이 챔버랜드 필터를 통해서 이 노스다코타의 닭들이 죽어가는 병이 어떠한 형태의 그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는 아직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네, 확인했죠. 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되고 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노스다코타주에서 닭에게 생겼던 병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사진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었죠. 1946년 최초로 찍게 된 이 사진을 보시면 네, 하얀색 원의 주변에 이렇게 점들이 박혀 있죠. 네, 이게 왕관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겹게 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된 것은 바로 1946년이었던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시만 해도 가축들에게만 전염이 됐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잊혀져 갔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관심을 갖게 시작합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 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바이러스 역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법이,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밝혔어요. 그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인류는 여전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 인간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통계적으로 살아남은 놈입니다. 쉽게 제가 표현하면은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설계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숙주에 가든 그 숙주와 맞는 새로운 그 조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변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변이라고 부르지만 변이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만 가지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살아남은 것들이죠. 즉, 바이러스 중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가 힘든 이유는 통계적으로 살아남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에도 덜 민감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비말 감염, 뭐 공기 중 감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평범한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뭐 수억 가지 그렇게 변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서 퇴치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변이,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변이들이 살아남아서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곧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는가? 바로 현재의 제가 설명한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말을 하고 싶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이런 결론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학 체계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현대의학 체계는 기본적으로 병을 기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죠?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병을 정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든 백신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자, 시작해서 그때부터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때부터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 체계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제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해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바이러스의 뿌리부터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인간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게 되면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인류는 아직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과연 인간에 대해서 나쁜 일만 하는가? 그럼 좋은 일 하는 바이러스와 나쁜 일 하는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나쁜 놈은 죽이고 좋은 놈은 살리고 이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제가 어떤 해결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현대의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의학 체계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팬데믹을 만들어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망적인 얘기로 이 강연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누가 얘기했는가? 자, 현대의학을 시작한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범인을 해결하는 열쇠를 처음 머릿말에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의 자연적인 능력은 진정한 치료제이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너무 두루뭉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아주 명확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적당한 양의 식사와 운동이 최고의 처방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결국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결국은 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되게 되면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에 대한 수요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레닌이 왜 굳이 잘 나가던 불의 노벨을 저렇게 죽였을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산업의 핵심은 어디예요? 유전 다 어디 있죠? 아랍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랍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갑자기 자기들 목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넘어섰어요. 석유 산업은 결국은 글로벌 워밍으로부터 시작된 기후 변화 경제의 어떠한 그 악의 축으로 지금